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텐서플로우 코리아 운영진하고 MLG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딱히 소개드릴 내용은 없어서 이런 것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내용이 생각보다 발표 연습을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GCP 프로덕트,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프로덕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구현 방안 이런 것들은 사실 다루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핸즈온 세션 같은 걸 한 개 더 열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개념적인 부분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토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그 토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생각해냈고 필요한지 그런 걸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어떤 그 처리 공정인데, 그 공정 한 개 한 개, 공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이제 GCP 프로덕트로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떤 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과금이라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토이 프로젝트 정도 수준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드는지를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근데 클라우드 프로덕트에서는 근데 트러블 슈팅하기가 상당히 로컬 환경이 아니라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그냥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TFX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TFX가 텐서플로우 익스텐드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익스텐션 같은 건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이 프로젝트 네임은 이제 Personalized Newsletter 해가지고 그냥 뉴스레터를 쏘는 건데, 이제 개인화된 뉴스레터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지식의 장바구니 같이 어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보통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얻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얻는데, 이런 정보들을 얻는 방법이 보통 보다가 마음에 들면 리트윗 버튼을 누르거나 쉐어 버튼을 눌러서 제 담벼락에 가져오는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이주일 지나도 안 보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죠. 근데 그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내가 뭘 담았는지 대충 기억에 남는데, 계속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정보였는지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다시 들여보다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자료가 또 트윗이 돼서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 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면 이렇고 트위터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여기다 주입을 해서 쭉 읽어온 다음에 각각의 라벨을 뚝뚝뚝 달아서 뉴스레터 형태로 정리를 해서 매주면 매주, 매달이면 매달 이런 식으로 발송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토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있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학습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끼워 넣은 다음에 배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이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데이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어떤 룰 베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항상 변합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룰 베이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특정 기능 한다고 딱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렇게 동작이 10년 뒤나 20년 뒤나 바뀌지가 않죠. 근데 데이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시키면 그 고객들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좋든 싫든 그 변하는 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어댑테이션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것도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내추럴 랭귀지로 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카테고라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매년 뭐 한국인이면 한국, 미국이면 영어면 영어 이렇게 계속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어브리비에이션에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어댑테이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접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여기서 뭐냐? 데이터가 변화하면 데이터가 바뀌면 이제 그냥 밀어 넣을 수는 없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라벨링을 딴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재학습을 해야 되고 그 재학습된 내용에 도출한 새로운 모델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은지 만약 더 나아지면 그걸 배포해야 되고 더 낫지 않다면 그냥 기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계속 학습했는데 학습을 해도 예전 거보다 도저히 나아지지도 않고 뭔가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델 덩치도 커질 필요가 있잖아요. 모델을 바꾼다든지 뭐 덩치도 커질 수 있겠지만 뭐 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모델은 그런 걸 또 적용을 하려면 이제 모델을 바꾼다는 건 전처리 과정도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 소스 코드를 바꾼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는 건 소스 코드가 바뀌면 그걸 이제 커밋을 하겠죠. 커밋을 하면 그 커밋된 내용을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그걸 파이프라인에 인젝션해서 그것도 자동으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CI/CD라고 부르잖아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에서 데이터나 소스 코드가 바뀌었을 때 어떤 또다시 이터러티브한 애널리시스를 다시 하지 않고 익스페리멘트를 하지 않고 일련에 정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쭉 따라서 수행이 쭉 된 다음에 배포가 되는 과정까지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그림인데 여기 사실 강조하는 부분은 ML 코드가 상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하죠.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매니지먼트가 되어야 되느냐. 그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ML 모델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ML 모델이 만들어진 그 모델을 어널리시스하는 툴,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모델링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 버전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배포해야 되는 서빙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그럼 예측을 누군가가 이 엔드 포인트를 가지고 예측을 계속 수행할 텐데 그 예측이 어떤 성능을 이루어지는지 트래픽이 얼마나 몰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도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걸 그냥 기능 단위로 보면 별것이 아닌데 기능 단위 문제가 아니고 스케일러블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서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한 100명 정도면 머신 뭐 한 대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서비스가 커지면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런 식으로 막 접속자가 늘어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정도까지 그냥 자동으로 스케일러블하게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모델링 같은 경우도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GPU가 어느 때는 뭐 2개 정도만 필요하다. 어느 때는 뭐 10개가 필요하다. 어느 때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 자유자재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아니고 CPU하고 고용량 메모리 이런 것들이 좀 보통 필요한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필요한 작업에 의해서 적합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제어 평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모델링하는 부분, 배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큰 그림으로 그냥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이 세부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내부에 들어가면 또 인터널 컴포넌트들이 다 고려돼야 되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건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엔 상당히 저도 내공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건 딱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당연히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필요하고 엔지니어링 필요하고 버저닝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런 도구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픈 소스라든지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오늘 구글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걸 다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그리고 그 시간, 왜냐하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해야 되죠. 어떤 게 더 나은지부터 분석 조사를 들어가야 되며, 뭐 인터페이스 정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이걸 제대로 한다고 치면 이런 프로덕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 인력이 다 필요한 그런 수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휴먼 리소스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인수인계 같은 걸 또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이런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이 상당히 출중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하드웨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것도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것 간에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를 맺는 부분을 연결하는 게 시스템웍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아키텍처 같은 사람이 아키텍트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잘 와이어링업 해주든지, 그리고 와이어링업을 해주더라도 그 시험 단계에 상당히 많은 디버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이런 도구를 보통 쓴다는 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다기보다 만들어지는 걸 쓰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원하는 기능이 있어도 그걸 저희가 직접 밀어넣지 못하고 나오길 기다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그게 버전업이 되면서 원하는 기능이 나왔지만 그것과 물려있는 다른 컴포넌트들의 버전도 다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디펜던시 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장점은 딱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을 다 분석해서 뭐 원하는 정확히 그거에 맞는 프로덕트를 선택해서 다 묶어주면 결국에는 이게 사실 모든 회사들이 원하는 그 관리겠죠. 근데 만약 당장 프로덕트를 내놔야 하고 롤링 아웃 한 다음에도 한동안 고객 유치에 좀 신경을 쓰고 이런 것 자체에 지금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코어 로직에만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올인원 서비스, 올인원 솔루션처럼 제공되는 이제 AWS, GCP,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빅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요소에 매칭되는 1대1로 거의 매칭되는 프로덕트들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덕트 단위로 뭔가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프로덕트들 간의 정합, 그 인터페이스를 맞춘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미 그런 부분은 다 테스트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서로 연결이 다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솔루션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러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그런 구성 요소를 한 개 한 개를 점진적으로 교체하면서 결국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럼 GCP 프로덕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덕트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쿠버네티스 엔진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어떤 제어 평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하는 일은 이제 이런 노드 풀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노드 풀이라는 건 노드 안에 서버 종류들이 동종의 서버들이 이렇게 관리가 쭉 되는데, 얘한테 어떤 작업 요청이 쭉 들어와요. GK이라는 녀석한테. 근데 그 작업 요청이 나는 GPU가 필요해라고 하면 GPU로 보내고, 어떤 애는 CPU가 필요하면 CPU로 보내고, 어떤 애는 그냥 CPU가 아니고 하이퍼포먼스 CPU라고 하면 하이퍼포먼스 CPU 노드를 선택해서 작업을 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노드를 그 작업 요구사항에 맞는 작업 단위로 풀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이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 개 원 바이 원으로 학습을 시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 같은 걸 해주면 작업의 부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드 풀의 개수를 원하는 만큼 그건 이제 anytime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10개를 두고 하면 동시에 10개를 쏘면 얘가 알아서 비어있는 녀석한테 가서 작업을 쫙 할당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은 아니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거는 분산 학습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별도로 또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런 건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중요한 게 사용될 수 있는 노드 풀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건 이런 작업을 처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누군가가 얘한테 작업을 던져줘야 되겠죠. 작업을 던져주는 역할을 한 녀석이 AI 플랫폼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얘는 그냥 이름 이렇게 붙여졌는데, 사실은 쿠베플로우라고 불리는 이런 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상위 소프트웨어를 풀리 매니지드 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게, 작업이 쭉 들어오면 그 플로우에 따라서 작업을 얘한테 던져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플로우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그냥 디펜던시가 없는 작업이면 상관없는데, 머신러닝 작업이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디펜던시가 따라서 작업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디펜던시가 있는 작업이라는 건 서로 공유돼야 되는 데이터들, 베타 데이터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인터널하게 다 매니지 해주는 그런 도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들은 컨테이너화된 그런 도커 이미지 단위로 얘한테 던져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던져지는 작업의 스페시피케이션은 누가 정하냐?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을 던져주면 얘가 그걸 보고, 이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화해서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하는 게 이제 TFX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X라는 것을, 그래서 블루프린트, 뭐 스페시피케이션하고 디펜던시라든지, 어떤 작업은 어떤 뭐 메모리가 몇 기가 필요한 작업이다, GPU가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기술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쿠베플로우라고 하는 녀석하고 인터페이스 맞물리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던져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 스펙에 맞춰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TF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X라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좀 더 풀어보면 이런 컴포넌트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example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수용해서 트레인하고 이밸류에이션으로 쪼갤 것인지, 스태티스틱 젠 같은 컴포넌트는 들어온 데이터의 통계적 수치들을 쭉 뽑아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시각화하는 것까지 자동화해서 보여주는 컴포넌트고, 스키마를 뽑아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을 작업하는 컴포넌트도 있는 거고요.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들어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 컬럼이 없다. 그럼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끊자 해서 뭐 에러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작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기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까지 다 통과를 하면 얘를 가지고 데이터 적절한 형태로 프리 프로세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프리 프로세싱 된 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킨과 동시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같이 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일련의 로직들을 기술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코드들은 사실 이런 트랜스포머하고 트레인하고 튜너, 이 부분은 이제 텐서플로우로 그냥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정형화돼 있어서 그냥 뭔가 내가 대단히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 이밸류에이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된 모델을 분석하는 모델 이밸류에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전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서 현재 배포되고 있는 모델과 어떤 매트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더 나으면 푸시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각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여러 가지 매트릭을 조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프라가 이런 거는 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현재 내 모델이 배포될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인프라에 그냥
뭐냐 상태를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가 다 만족이 됐을 때 푸시해가지고 원하는 모델을 뱉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한 번에는 한 개예요. 얘가 한 번에 뱉는 건 한 개인데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 허브로 내보낼 수도 있고, TF-JS로 내보낼 수도 있고, TF 라이트로 보낼 수도 있고, 텐서플로우 서빙 형태로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 파이프라인 한 개로 그냥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까지는 상당히 어느 모델로 배포하든지 간에 공통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끄집어내 가지고 또 다른 트레이너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트레이너는 대신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얘는 이제 다른 종류의 모델,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되게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잡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얘한테 던지면 디펜던시를 정의된 걸 보고 얘가 쭉 던집니다. 그래서 일련의 작업을 얘가 알아서 배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드풀에서 적합한 자원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쭉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인젝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델 서빙하는 것까지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컴퓨팅? 그러니까 하여튼 모델 분산 학습 아니면 분산 데이터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을 얘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가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도 몇 개 내가 CPU를 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작업을 처리하겠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 그냥 이거는 근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 TFX에 나는 그냥 데이터 플로우라는 걸 그냥 로컬 머신 대신에 데이터 플로우를 쓰겠어라고 그냥 그 제이슨 파일 같은 형태로 던져주기만 하면 그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던져주면 그냥 얘가 이 서비스로 그걸 그냥 푸시해가지고 쭉 수행하게 되고요. 모델 트레이닝이나 튜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모델 서빙도 일단 모델이 푸시돼서 만들어지면 AI 플랫폼 중에 프레딕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한테 배포가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그로부터 나는 몇 개의 노드까지 확장을 하거나 최소는 이제 뭐 사용자가 안 몰릴 때는 몇 개까지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 뭐 얼마나 CPU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러블하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좀 설명 안 드렸는데 튜닝하는 부분은 이제 뭐 텐서플로우가 아니고 케라스 튜너를 쓰실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케라스 튜너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고, 이거 튜너 관련된 서비스도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걸 이제 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건 BGR라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제공을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구성을 해서 이제 데이터 인젝션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 같은 부분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나는 SQL-like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싶다. 그럼 빅쿼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TF 레코드, CSV, Parquet라든지 뭐 앱으로 이런 종류의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버전 컨트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버켓 버전 컨트롤을 제공을 해서 버전 관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런 걸 같이 버무려 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일련의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됐지만 이제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셀을 실행했을 때만 파이프라인이 구동되게 하는 거라서 자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신 이제 이걸 자동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 데이터에 어떤 새로운 버전이 들어와서 데이터 파일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럼 그 변화가 생긴 걸 누군가가 리스닝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 시켜줘야 되고, 어떤 소스가 바뀌었다. 그럼 소스가 바뀌면 그 바뀐 소스의 일련의 유닛 테스트를 쭉 수행해서 그래 유닛 테스트는 통과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소스를 배포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또 트리거링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서비스도 있는데, 이 데이터 빅쿼리하고 데이터 스토리지에 어떤 변화가 있다 없다를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서비스가 리스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를 듣고 변화가 있으면 그냥 이걸 트리거링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도 있고, 클라우드 빌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련의 GitHub하고 그 GCP에서 제공하는 리파지토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게 묶여가지고 커밋이 일어나면 커밋에 대해서 일련의 빌드를 쭉 수행한 다음에
빌드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는 이 정도까지 하면 자동화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제 제가 하는 토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엑스터널 데이터에서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라벨링을 쭉 한 다음에 TF 레코드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그 트리거,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 하는 거죠. 그러면 쭉 해서 AI 플랫폼에 그 작업을 던져주고 이제 쭉 수행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작업을 쭉쭉쭉 수행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나는 AI 플랫폼 트레이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하면 이쪽으로 작업이 날아갈 거고 모델이 이제 배포가 될 때가 되면 모델이 충분히 성숙해서 그냥 배포할 것이다 라고 이제 푸셔까지 간 상태면 서빙까지 가서 모델이 배포가 되고 근데 이제 배포가 돼도 그냥 모델의 버전만 계속 바뀌는 거지 엔드 포인트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변화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GitHub 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어떠한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 한 엔드 포인트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모델이 괜찮아졌는지 안 좋는지 그거는 난 관심 없고 그냥 모델이 배포된 거 그냥 끄집어 API처럼 호출해서 결과를 리턴 받아서 그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프로덕트는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됐고 이제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업 다운이 되게 쉽고요.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데이터 버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모델 버전 컨트롤도 제공을 하고 모델 프레딕션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하고 스케일러빌리티, 프레딕션 서비스도 이걸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좀 원하면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을 두지 않고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을 둬서 완전히 풀스택으로 GCP 프로덕트로 모든 것을 다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뭐 초이스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이런 작업들을 일단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놓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학습하는 거는 다른 녀석한테 난 던지고 싶어. 그냥 내가 GPU 서버가 많아 하면 이런 걸 뭘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요소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바꿔나가면서 온프레미스로 옮겨 가시면 좋은 그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문제인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제 애저나 AWS는 계정을 만들면 그냥 그 계정을 만든 그 사람은 뭘로 추적하는지 모르겠어요. 크레딧 카드일 수도 있고 뭐 아이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전화번호일 수도 있는데 한 번밖에 안 줘요. 그 무료 크레딧을. 근데 GCP 같은 경우는 지메일 어카운트를 만들 때마다 300불을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300불을 줍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죠. 300불 가지고 이제 제한 사항은 있어요. 리소스 GPU 같은 걸 활용을 못 합니다. 대신에 유닛 테스트를 하고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의 피저빌리티를 체크하는 데는 충분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뭐 300불 부족하다. 그럼 또 다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쓰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그냥 테스트하는 용도 있고 메인 계정이 따로 있어서 테스트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찬성점 테스터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한번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서 쓰는데 필요에 따라서 뭐 기간이 다 돼서 못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차피 헤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리소스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작업을 심플하게 만들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코드가 버그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대부분의 러닝 타임을 컴포넌트별 러닝 타임을 상당히 줄여서 그런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커넥션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커넥션, 그런 각각 컴포넌트 간의 연결성하고 유닛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제가 이제 실제 돈을 들여서 뭐 GPU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스케일러블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제 실제 이제 돈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얼마나 드느냐 이런 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1시간 정도 V백으로 학습을 한다. 한 장의 V백으로 학습을 한다 하고 그리고 한 달에 1시간 V백 한 달에 그 뭐지 K80 GPU하고 그 서빙하는 인프라스트럭처 30 어느 정도 계산했을 때 약 드는 비용은 $10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을 하는 그 GCP 그 사이트에 가면 프라이스 칼큘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완전히 동일한 가격은 아니지만 에스티메이션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많아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하는 그런 단순한 토의 프로젝트를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결국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런적으로 피저빌리티를 보고 고객 유치를 해가면서 이제 뭐 서비스가 성숙하다 보면 엔지니어도 많이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교체해 나가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 하고 그것만 이제 남겨두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뭔가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떻게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의 피저빌리티를 체크할 거냐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TFX가 그냥 그런 파이프라인을 거의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데이터 버전이 바뀌거나 소스가 버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유닛 테스트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그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스펙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로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TFX라는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그걸 이렇게 바로 쿠버네티스에 올리지 않고 노트북으로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라인 바이 라인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그 자동화로 해가지고 검증 끝난 코드를 스크립트 형태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10분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과정이고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필요 없고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냥 올려가지고 아까 그 무료 크레딧 가지고 풀리 피처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죠? 30분. 예. 좀 빨리 설명. 그래서 TFX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냥 잡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나는 어떤 컴포넌트, 나의 정체성을 정의를 하고 어떤 입력과 어떤 아웃풋을 수용하고 내뱉는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내뱉어질 때 어떤 메타데이터들을 쓰는가. 메타데이터를 쓰면 써진 메타데이터를 보고 파이프라인상 다음 작업이 다음에 수행될 컴포넌트가 그 메타데이터를 룩업한 다음에 자기의 일련의 로직을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데이터를 쓸 거냐. 실제 쓰는 그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을 내가 정의하는 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그 어떤 로직을 수행할 거냐. 이런 것들을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고요. 이제 이건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엔드가 뭘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백엔드하고 백엔드라기보다는 이런 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 오케스트레이터로 인터페이싱하는 어떤 한 라이브러리만 제공이 되면 그 누가 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제공되는 거는 아파치 에어플로우하고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그리고 아파치 빔 이걸 오케스트레이터로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탠다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트랜스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 트레이너하고 이벨리웨이터하고 아까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는데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그냥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그냥 텐서플로우 코드 그 자체를 쓰시면 돼요. 오퍼레이션을. 네, 여기에 이제 TFT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트랜스폼이라는 패키지를 같이 곁들여 쓰셔도 되고요. 얘가 하는 거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얘는 특징이 여기서 제공되는 이런 함수들은 데이터 배치 단위로 이걸 어떻게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을 만약 구합니다. 그럼 구하면 그것을 상수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음 파이프라인을 던질 때 상수 형태로 박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냥 던져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트랜스폼 해서 그래프가 나오고 트랜스폼된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너가 그걸 가져가서 학습을 하겠죠. 학습하면 이제 그래프는 2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트랜스폼돼서 나온 그래프하고 트레이닝 할 때 만들었던 로직이 만들어낸 그래프 해가지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들이 딱 쌓이면 서빙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오면 로우 데이터가 오면 트랜스폼 단계를 쭉 거치고 트레이닝 서빙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래프를 거쳐서 프레딕션을 내놓는 그런 짓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모델을 두 개를 내놓는데, 한 개가 이제 세이브드 모델이고, 한 개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어떤 모델을 또 내뱉는데, 이건 이제 텐서플로우 모델 애널리시스라는 별도의 또 패키지가 있어요. 그것하고 그냥 자동으로 엮어줘서 다음 있는 이 이밸류에이터라는 거하고 엮여서 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TFMA라고 부르는,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모델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델이 들어왔는데 단순한 조금 더 괜찮은 작업 게 뭐냐면 피처별로 범주형 카테고리라든지 뭐 계속형 그런 값을 가진 거라든지, 근데 이런 값을 슬라이스 쪼개가지고 슬라이스별로 이 모델이 어떤 애큐러시를 가지느냐, 뭐 로스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쓰셔도 되는데 TFX 컴포넌트에서는 그냥 이밸류에이터라는 걸 통해서 하면 쭉 파이프라인이 수행되다가 여기가 수행이 딱 끝나면 쿠베플로우에 그냥 자동으로 이 UI가 뜹니다. 제가 이제 정의한 대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외에 TFX 컴포넌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파이썬 펑션 데코레이터 가지고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해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의 컨피규레이션을 바꾸는 수준의, 이게 되게 제일 단순한 수준이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커스텀한 작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익스텐션 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가 나면 이제 보너스가 있는데, 이제 TFX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애널리시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폼이나 이런 거 다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는, 스탠드얼론 패키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카드 툴킷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스탠드얼론으로 쓸 수 있지만 TFX 환경에 그냥 가져다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델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만드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델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모델이 뭘 하는가, 이런 디스크립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디스크립션들을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 그냥 예제 사이트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이게 이제 분석해서 HTML 형태로 TFX 파이프라인에 모델 카드 툴킷이라는 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런 디스크립션 부분은 이제 수동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해서 뽑아줍니다. 그래서 HTML로 그대로 출력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모델을 누군가한테 배포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 모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뭐 하는 놈이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녀석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툴킷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처리 공정이 엔드 투 엔드로 되면 좋은 점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중간에 바뀌면 그 부분을 또 들여다보고 이런 정합을 해야 되고 디버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사실 핸즈온 같은 걸 하면 제일 좋은데 핸즈온을 할 시간 없어서 핸즈온을 하기 좀 애매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X 이그젬플 노트북,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보면 그 되게 예제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복잡하게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 트레이너하고 튜닝하는 부분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거는 모델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순수 텐서플로우 코드로 그냥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단지 다른 점은 내가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할 거냐, 노트북 환경에서 실행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제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제이슨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디로 던져줘야 되고 그런 것들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제들을 조금만 그냥 들여다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도는 걸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노트북 환경 외에는 이제 TFX에서 CLI를 제공하는데,
템플릿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CL을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봤던 그런 일률적인 작업이 그냥 뭉뚱그려진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파이썬 모듈 형태로 뱉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컨피규레이션하고 코드를 짠 다음에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노트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텍스트를 노트북으로 만들어 놓고 쭉 그 파이프라인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실행한 다음에 맨 끝에 그걸 엑스포트 투 스크립트 막 이런 함수로 쓰면 노트북에서 실행됐던 컴포넌트들을 기억을 해요. 얘가. 기억을 한 다음에 그 스크립트 형태로 뽑아주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좀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되게 주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들 네, 박수 주시고 계신데 너무 유익한 발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질문이 좀 쌓여가지고 제가 질문을 네,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네, 첫 번째 잠깐만요. 질문은 네, 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거의 TFX로 구성이 되고 예. 텐서플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혹시 파이토치 같은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서포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TFX는 텐서플로우 그냥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이 제가 알기로는 파이토치 쪽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TFX라는 게 컴포넌트들 간의 디펜던시를 정의하고 걔네들 간의 메타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 골자이기 때문에 그런 근데 TFX 팀에서 만든 그 ML 메타데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파이토치에도 적용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름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젠 ML이었나?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TFX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파이토치를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TFX는 걷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쿠버네티스를 그 작업을 어떻게 던져줄지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쿠베플로우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노트북 셀 펑션 단위로 컨테이너화 시킬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제공이 돼서 그게 뭐 복잡하게 도커 이미지를 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 노트북 상에서 이 셀은 난 이런 작업을 하는 녀석을 컨테이너화 시킬 거야 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어가지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제가 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그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완전 풀리 엔드 투 엔드로 제공하는 게 있는지 있다고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그 다음 질문 이제 TFX에서 큐베플로우를 연결한 이유가 큐베플로우에서 스페시픽한 구성이 어려워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제 그 TFX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단계 더 추상화를 해가지고 좀 더 그냥 쉽게 상위 레벨에서 이 플로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냥 네이티브하게 쿠베 플로우를 쓴다고 하면 더 알비트러리한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대신에 그런 작업들 단위 하나하나를 다 스스로 다 검증하는 씨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TFS를 그대로 쓰시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검증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죠? 쿠 파일을 가지고 직접 아니 그 GPU를 컨트롤하는 뭔가를 만드실지 아니면 파이토치를 쓰실지 뭐 그런 정도의 차이 아닐까요? 좀 비약한 예전 같긴 한데 네,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AI 플랫폼에서 이제 프레딕션 그 파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서비스가 모델 프레딕션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이제 커스텀 코드를 붙여서 이제 프레딕션 결과를 이용해서 서비스 코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비스 코드가 이게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엔드포인트만 제공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는 근데 별도의 또 뭐 앱 엔진을 쓰시든지 클라우드 펑션이라든지 서벌리스한 걸 쓰셔도 되고 그냥 VM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셔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냥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커넥션만 만들어 놓으면 쓸 수 있잖아요. 굳이 한 곳에 이렇게 몰아 넣으면 오히려 디펜던시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네, AI 플랫폼의 모델 서빙이 이제 한국 리전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덕션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사실 뭐 무슨 리전이 지원되는 안 되나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 인프라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AI 플랫폼의 이제 이 머신러닝의 절차, 네, 시퀀스를 작성을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팟에 잡을 할당해서 각 작업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돌려주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AI 플랫폼은 어떤 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어, AI 플랫폼이 어떤 인프라로 돼 있냐? 그냥 AI 플랫폼이 쿠버네티스를 그냥 관장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쿠버네티스라는 서비스는 또 별도로 있는 거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면 그거랑 연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쿠버네티스 쿠베 플로우로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뚫어주는 역할이 AI 플랫폼 파이프라인이고, 그러면 뚫어주면 그 AI 플랫폼 파이프라인이 작업을 던져주면 그냥 쿠버네티스 말씀하신 것처럼 팟의 작업을 할당을 해서 각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죠. 그 자원을 스케일러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 약간 이거는 아까 너무 제가 낙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아직은 TFX 버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0.2.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작업을 뭐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뭐 하이 퍼포먼스 CPU라든지 고용량 메모리를 사용하고 싶고, 트레이닝은 뭐 디스트리뷰트된 AI 플랫폼 트레이닝을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덩치가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GPU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작업은 GPU를 또 활동하게 되고, 어떤 작업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인젝션 해가지고 쪼개는 거는 그냥 단순한 머신을 쓸 수도 있는데, 작업 단위별로 지금 현재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 자원을 배분해서 쓸 수 있는 로직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현재 구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아직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답변 되셨을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버전 컨트롤에 대한 질문인데, 학습의 결과로 나오는 모델은 어떤 형태로 버전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서비스에 가보시면 그 동일한 파이프 라인에 이름을 달고 학습된 녀석들은 그 모델이 예전 모델보다 좋다고 판단이 돼서 푸시가 되면 그 모델 버전을 매겨가지고 계속 알아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까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뭐 그냥 그 뭐지, DVC라는 그 라이브러리하고 비슷한 형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이 모델이 어디 저장돼 있는데 언제 생성이 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는 어딘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 메타데이터가 변했으면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고, 내가 그냥 어떤 시점으로 돌리고 싶다는 그 메타데이터를 보고, 이 시점에 모델을 바꿀 건데 이 시점에 바뀌었던 모델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룩업해서 되돌리거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핸즈온 세션을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질문이네요. 네. 네, 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가변적인 게 데이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제 생각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초보라서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확신이 진짜 일말에 그런 의심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타 모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디플로이에서 잘 쓰고 있는데 가끔씩 뭐 개 중에 10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근데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그걸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더 그 에러율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는 뭐 그냥 직접 이렇게 실험을 하셔가지고 끼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면 유닛 테스트 정도만 통과한 거 가지고 그냥 1년에 파이프라인 자동으로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온 질문이 리서치 단계에서도 TFX를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리서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뭐 그냥 원하시는, 어차피 리서치도 리서치 단계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너무 변화가 무쌍한 리서치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1년의 그 학습, 분산 학습이라든지 작업을 할당하고 이런 1년의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해서 쓰실 수 있고, 그 데이터 전처리하고 학습되는 코드만 계속 바꾸시면서 어떤 모델을 새로 계산하는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편하긴 하겠죠. 잘 구축해 놓으면. 곤란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네. 예,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너무 어, 많이 오셨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MLOps 관련해서 네, 이런 최신 내용을 조사하는데 또 어떤 팁이 있으신지? 팁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토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같은 건데, 그냥 트위터를 보통 보고 많이 그걸 하면 그냥 트위터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최신 정보를 얻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그 아카이브 같은 사이트가 좋긴 한데, 그 이제 진짜 계속 그 아카이브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제일 빨리 접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그런 연구적인 내용, 서비스, 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위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트위터에서 네, 어떤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몇 분 알려주시면. 아, 찬성님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되는군요. 그냥 진짜 그냥 제일 처음에는 그냥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진짜 큰 손들 그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또 리트윗하거나 의견을 다시는 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계속 트리를 타듯이 팔로우를 하다 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큐베플로우의 자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네, 얼마든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건데, 큐브플로우라는 게 그 플로우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간소한 큐브플로우 자체는 상당히 네이티브하게 들여다보면 복잡한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에 쿠베플로우를 올리고 싶다.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해서 엄청난 박 터지는 그런 트러블 슈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게 좀 더 간소화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자체 전망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그냥 쓸 수 있는 걸 쓰시는 게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쿠베플로우 작업을 던져주기 위한 TFX라는 좀 더 상위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게 나오더라도 TFX 입장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녀석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답변이 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네, 오늘 아,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좋은 발표 해주신 찬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업스테이지 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신 분들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 예정이고, 내일도 제가 여기 채팅창에 이제 링크를 드렸는데, 네, 이런 주제로 내일도 업스테이지 톡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성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네요. 뭔가 민망하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